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헨리 키신저. 국제정세나 현대 외교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미국의 외교 책략가죠. 그 헨리 키신저가 2주 전 길었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키신저를 아는 분들은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1923년 태어나서 지난 11월 말까지 키신저는 1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소냉전이 극에 달하고 오일 쇼크가 터지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키신저는 미국의 외교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 현대 역사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 이 사람이 컨트롤한 게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키신저가 철저히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냉정한 현실주의자고 미국 패권주의 외교를 펼쳤던 만큼 키신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전범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극을 이루던 그 시기에도 키신저의 외교 정책에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독재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미국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움직였으니까요. 사실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만큼 이 사람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로 이야기하면 사실 영상이 끝도 없고요. 오늘은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키신저가 만들어낸 잘 알려진 외교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키신저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플러스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라는 느낌은 들죠. 아무튼 키신저는 닉슨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까지 겸직을 할 정도로 닉슨 정부의 핵심 인사다 보니까 외교에 있어서 키신저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닉슨 정부 시절 패권주의 외교, 현실주의 외교의 성과를 거뒀던 그 일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3가지를 소개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어서 기축통화 지위를 굳힌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키신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인데요. 원래 미국의 달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원한다면 미국이 그 달러들을 바로 금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금태한 제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달러와 금이 연동되어 있는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고 금이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정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때부터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수요가 급감하고 기축통화 지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 키신저가 활약을 하죠. 오펙으로 불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거기에 산유량이 가장 많은 대장격되는 사우디랑 미국이 다른 나라 모르게 밀약을 하게 됩니다.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만 받으면 미국은 사우디와 사우디 왕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딜이었는데요. 그렇게 밀약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되니까 다시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량이 대폭 늘고 다시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우디가 넘쳐나는 오일 달러로 계속 미국 국채를 사들여주니까 미국채 수요가 짱짱해서 적자 상황이 심했던 미국 재정까지 떠받쳐주는 일이 된 겁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지켜주는 대가로 달러를 석유 거래 전용 화폐로 하는 그런 밀약을 하면서 페트로 달러라는 일종의 달러의 가치를 석유가 지켜주는 석유 본위제 같은 그런 구조를 짜서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게 키신저의 대표적인 성과죠. 그리고 키신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 두 번째는 그동안 적대국으로 있던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특이한 겁니다. 당시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카드를 이용했는데요. 6.25 전쟁 이후 미중은 명확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통으로 통하던 키신저가 비밀 특사로 중국에 가서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합니다. 그게 잘 돼서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방문에 공동 성명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7년 뒤인 1979년에
미중 수교까지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미국에 적대국 딱지까지 떼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적대적 관계였던 중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관계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키신저가 비밀 특사로 간다고 해서 개인 대 개인 관계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데 금방 뭐가 바뀌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걸 해줬기 때문에 빠른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뭘 해줬냐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줬기 때문인데요. 키신저는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자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냉전 시대임에도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가치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시각으로 봤을 때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약소국 정도는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만은 그러니까 중화민국은 미국과 같이 일본을 상대로 같이 전쟁도 치른 미국의 우방국이었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대만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던 게 대만이었는데요. 그런데 1972년 닉슨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을 통치하는 건 중국 정부라는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미국이 합의를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다가 최종 철수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지 7년 만에 대만의 미군 철수를 완료했고 거기에 맞춰서 외교 단절까지 하게 됩니다. 대만이 딱히 미국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 정도는 포기를 한 거죠.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대만 내부에서 있었던 반미운동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언급했었는데 사실 이게 명분이라 하기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이 전략은 꽤 먹혀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키신저의 패권주의 외교 전략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밀 특사를 활용하는 등 우방국인 대만을 배제해버렸던 것처럼 당사국을 배제해버리고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에 대만 끼워 넣어봐야 방해만 되고 배제시켰다고 해서 대만이 자기들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키신저 스타일의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 외교 전략은 결과물 중심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게 말하면 냉정한 현실주의 외교지만 나쁘게 말하면 잔인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키신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 세 번째는 베트남전을 종결한 건데요.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는데 전쟁은 쉽게 끝날 조짐이 안 보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을 빨리 종결시켜서 미군을 빨리 빼오는 게 상책이었는데요. 이때도 키신저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공산 진영이었던 북베트남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해서 전쟁을 중단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키신저 외교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키신저 머릿속에는 자국 경제를 위해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빼온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게 평화협정이었는데요. 사실 당시 평화협정 자리에 북베트남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의 미국한테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협정을 맺은 건데요. 원래 공산진영인 북베트남은 평화협정 할 생각 없이 계속 싸우려고 했었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진행하려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협정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대규모 공습에 핵무기 공격 위협까지 꺼내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북베트남을 억지로 협상 자리에 끄집어 앉힙니다. 미국이 지원하던 남베트남의 반대를 뒤로하고 결국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철수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남베트남한테는 혹시라도 북베트남이 쳐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미군이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달래놓고 미군 철수를 하죠. 이렇게 베트남전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 공으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깨고 미군이 떠난 남베트남을 총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베트남이 공격을 당한다면 미군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미국은 당시 미국 내에 광범위한 반전 시위 때문에 도울 수가 없다는 그런 명분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베트남의 총공세에 몰린 남베트남은 패망했죠. 아프간 때랑 좀 비슷한 면도 있죠. 남베트남도 기득권과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엉망인 나라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키신저가 주도한 이런 미국의 정책이 칭송받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키신저의 대표적인 성과 3개를 사례를 들어서 키신저 스타일의 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키신저는 몇 년 전에도 한반도 솔루션을 주장하면서 국내에 큰 논란이 있기도 했죠. 북한 비핵화와 미군 철수 카드를 교환하라는 겁니다. 키신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무조건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존재가 미군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되면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완충지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의 동쪽이 바로 주한미군에 노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키신저가 하는 말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북한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대신 미국은 중국한테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해주라는 겁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유지한 채로 주한미군 철수만 한다는 건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고, 비핵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부담이 되니까 철수를 약속해주라는 거였죠. 이게 몇 년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키신저의 한반도 솔루션입니다. 들어보면 이 전략에도 또 당사자인 우리나라나 북한이 배제되어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키신저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었죠. 러시아는 유럽의 필수적인 일원이고 유럽 권력 구조의 균형을 잡은 보증인이었다 하면서 서방이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러시아가 가진 지위와 역할을 잊어버리면 치명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영구적인 동맹을 맺도록 밀어붙이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자꾸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밀착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유럽의 국경이 아니라 중립적인 완충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될 거라고, 위기가 극복 불능의 상태로 되기 전에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99세의 나이로 불과 1, 2년 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사람이 키신저였습니다. 키신저의 과거 정책이나 주장들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게 많은 면도 있지만, 당사국을 철저히 배제한다거나 자국의 이익 외에 가치라는 부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면도 있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냉정한 현실주의자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평가를 떠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죠. 오늘은 최근 사망한 헨리 키신저의 과거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들으면서 당시 미국이 처한 외교 환경과 현재 외교 환경이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곱씹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